제가 그 손혜원이에 관계된 거를 전체적으로 이 부동산 비리와 안녕하세요. 겔트니 씨 너무 고맙습니다. 제 이름도 아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크게라서 그 카테고리별로 다 나누려고 해요 지금. 그래서 부동산 비리 있고 보훈처 비리 있고 문화재 비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당 압력 행사라든가 취업 알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매형까지 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카테고리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제부터 제가 잠깐씩 이 사건이 벌어진 개요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집에 관한 얘기를 시작 단계부터 했는데, 오늘은 그 이후부터 다시 두 번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어느 날 그 기자들이 SBS 기자를 앞세워 놓고 조선일보와 뭐 조중동하고 뭐 이런 종편들하고 기자들이 계속 다 진을 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나가지도 못하고, 저는 그냥 걔네들은 이제 제 얼굴을 못 봤으니까, 저희가 5층인데 그 아래 있으니까 아닌 척하고 이제 조심해서 다니고 있었죠. 이장관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기자들이 한 10명에서 15명이 집에도 안 가고 24시간 저희 그 주차장에 계속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이 일어나고 SBS 기자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통화만 하고, 뭐 제가 전화를 하나 거니까 기자들은 다 통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제 이메일로 또 제 전화를 아는 사람들은 전화로 엄청나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통화만 하고 했지 아무 데하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언론은 믿으면 안 되죠. 언론은 다 쓰레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나름대로 손혜원을 만나려고도 하고 뭐 하여튼 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외국을 나가게 됐죠. 뭐 일이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홍콩을 나갔는데, 거기서 12월 23일 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집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다시 아들이 휴가 나와 있었고, 제 같이 살던 여자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게 저희 집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도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 그 전에 한 며칠 정도 자리 뵀는데, 분당에 그 여자의 조카가 있는데 새로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맞벌이 부부라서 애를 좀 봐줘야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근데 저도 그 조카를 알아요. 또 그러라고 그래야죠. 분명인데. 그래서 며칠 갔다 올 거냐 그러니까 날짜를 못 정한대요. 그러니 생각했죠. 그래서 거기 가고 제가 아들하고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밥해 먹고 둘이 뭐 시켜 먹고 하다가 전 이제 외국 나간 거예요. 외국 나가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을 1비트코인을 팔았어요. 그래갖고 2,150만 원을 제가 붙여주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여자들은 돈 좋아하니까 돈이 들어와서 좋고 뭐 옷도 하나 사 입어야 되고 뭐 행복하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전혀 저는 꿈에도 못 깼어요. 근데 그 전에 사실 좀 이상한 면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없는데 말년 휴가를 나온 아들이 집에 있는데 그 조카는 집 가갖고 안 놓는다는 게 좀 약간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별 생각을 안 하다가 크리스마스를 지나서 제가 28일 날 12월 28일 날 한국에 들어왔는데 26일쯤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어떻게 확인했냐면 저는 돈을 벌면 집에 들어가면 주머니에 있는 동전이나 이런 모든 돈을 다 줬어요. 저는 이제 예전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다 동전까지 꺼내주고 종이돈 뭐 지폐 있는 거 다 꺼내주고 다음날 거기서 이제 몇만 원 받아서 나가고 그랬는데,
저희가 통장을 하나를 쓰면서 직불카드를 두 개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뭐 택시를 타거나 뭘 먹거나 뭐 다 그 카드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제 그렇죠. 아니 서로 나는 모르죠. 왜냐면 그 통장이 그 여자 거였기 때문에 문자 알림이 글로 가기 때문에. 근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 그 농협 통장을 지출 내역을 제가 ALS에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목포 편의점, 뭐 목포 빵집, 뭐 이런 목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아, 목포를 가 있구나. 그때 제가 전화 걸어갖고 욕을 심하게 했어요. 왜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손혜원이하고 나하고는 원수로 지냈는데 나한테 뭐가 구려서 조카네 집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목포로 간 거예요. 그 시점에.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전에 들어올 때 제가 홍콩에서 들어올 때 명품 반지를 하나 팔더라고요. 불가리 반지를. 근데 그게 200만 원 정도 갔어요. 불가리 반지가. 근데 연말이니까 50%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95만 원인가 97만 원에 그걸 팔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사서 집에 와갖고 그걸 줬다고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자기는 원래부터 손혜원이하고 다 약속해갖고 그 전부터 목포를 내려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얼마 전에 그 민주라는 그 어린 년하고 그 유튜브 방송 이거 인터뷰했을 때 얼굴도 못 보이고 뒤로 이렇게 나가는 거 보셨죠? 아니 왜 자기 말이 사실이라면 그런 거를 얼굴을 못 갈까요? 그리고 제가 목포 내려갔을 때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문 앞에까지 갔는데 걔들이 다 보고 있었는데 제 방송을 그때 나와서 왜 당신은 거짓말하냐고 저한테 왜 말을 못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 이것들은. 그래서 제가 28일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1월 딱 넘어가니까 검찰청에서 저를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1월 초인데 문제가 안 나갈 일이 없잖아요. 손혜원이 걸 이제 조사하려고 저부터 이제 참고인 부르는 거죠. 그때는 아무것도 이 언론도 잘 자세하게 몰랐고 막 뉴스 나오지만 그래서 제가 조사를 간다고 약속을 하고 그게 이제 제가 알았던 게 금요일 정도일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는데 그날 주말에 저희 손혜원이가 제가 얘기했던 그 둘째 형이라는 놈하고 데리고 우리 뭐 이모인가 고모인가 데리고 목포를 가가지고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제가 말하는 걸 반박을 못하고 제가 거짓말한다고 그러고 제가 도박한다고 그러고 제가 정신병에 걸린 적 있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건 얘를 용서를 못 하겠다.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 까고 얘랑 끝까지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바로 한 거예요. 그날. 그래서 월요일 날 검찰청 가는 거였는데 제가 검찰청에 전화를 했어요. 그 검사한테. 화요일로 연기 좀 시켜달라고 얘기했어요. 난 참고인이고 검찰에서 제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제가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피해자도 아니니까 내 사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그거를 받고 도저히 열받아서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 친구가 정규재 씨 친구예요. 정규재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유튜브를 안 봤었거든요. 정규재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글로 제가 먼저 걸었어요. 거기서 나한테 섭외한 게 아니고. 그랬더니 어떤 부장이라는 그 최부장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왔더니 내가 신원 밝히고 하니까는 뭐 이게 웬 떡이냐고 그러고 나 환영하잖아요. 아무데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생전 처음 정규재의
그 프로그램에 나가서 생방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건이 그냥 넘어갈 사건도 아니고 정말 국민적인 관심이 정말 많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게 언제였냐면, 정규제 방송이 매일 4시에 생방송을 한대요. 뭐 본의 아니게 광고를 하게 되는데 4시 하는데 제가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가니까 한 2시 정도 됐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자료도 없었고 그냥 사실 그대로만 얘기하는 것밖에 없죠.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그때 뭐 조사를 했어요? 뭐를 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 그래서 2시에 가서 빨리 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랴부랴 예정이 없던, 한 번도 안 해봤던 3시에 편성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거저 먹은 거죠. 왜냐면 3시에 내 방송을 하고 4시에 자기네 방송은 정상적으로 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시에 딱 편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50분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준비 내용이란 말은 없죠. 그냥 제가 당한 거, 제가 알고 있는 거 사실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날 3시에 딱 앉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지금 저도 그 방송을 한번 봤는데 미진하고 준비가 안 된 방송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분한 마음에 나간 거기 때문에 내용이 좀 이렇게 미진해졌죠. 그랬는데 제가 이 사건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된 게, 저는 유튜브를 몰랐으니까 그래서 나왔어요. 거기서 방송을 끝나고 자리에 일어나서 옆에 있는 사무실로 가서 커피 한잔 먹으려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왜 그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기가, 정규제 씨 방송이 그렇게 괜찮고 인기가 있는데도 여태까지 최고 기록이 14,000명인가 15,000명 정도가 실제 라이브 방송 때 들어오신 분들이 최고가 그렇대요. 제가 방송할 때 몇 명이었냐면 지금 기억나는데 3만 명인가 3만 9천 명인가 그렇게 신기록을 세웠다는 거예요. 나는 또 그게 얼마만큼의 의미 있는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알죠. 그게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라이브를 해도 지금 220명 들어와 있잖아요. 이제 220분 들어와 있는데 3만 명인가 뭐 3만 9천 명인가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지. 자기들이 그동안 이 유튜브 업계에서 최고의 기록을 갖고 있던 기록이라는데 그거를 뭐 거의 따블을 해버렸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손혜원이랑.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참 힘들었던 게,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손혜원이가 이 사건 나기 한 20일 전쯤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100% 피해자인데 그냥 옆구리 와서 받는 바람에 제 양쪽 발목이 다 나갔어요. 근데 왼쪽 발목은 부러진 건 아니고 뭐 인대가 늘어났고 막 이런 상황이었고, 오른쪽 발목은 금이 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부분 깁스를 하고 입원을 했어요. 뭐 피 뭐 다 졌고, 딴 데는 뭐 그래봐야 뭐 별상 다 이쪽으로 맞췄으니까 여기 날렸는데, 그래서 거기서 보상금 받은 게 있었어요. 제가 그때 대물 보상도 받고 대인 보상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이 공항청사에서 전국으로 이 아시아나항공하고 홍콩에 있는 에바항공이라는 그런 항공사에서 항공 업무를 받아서 제가 이 화물차나 뭐 오토바이나 뭐 이런 걸로 다 사람들한테 분배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 제가 한 열흘 정도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사업이 또 동업을 하지만 제가 거기다 했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일 때문에 나가야 되니까 내가 나가면 그쪽이 더 좋으냐. 그러니까 고맙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보상금을 더 줬어요. 그래서 두 개 합해갖고 한 1,000만 원 좀 됐어요. 받은 게. 저는 그 돈만 있으면 이 사건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 돈을 쓰는 사이에 이렇게 길게 올 줄 몰랐죠. 경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손혜원이가 저를 지금 와서 이제 다른 데서 얘기 듣는 것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손혜원이가 저를 너무 우습게 알았어요. 그냥 조금 발버둥 치다가 끝나겠지. 그동안 30년 동안 제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책을 받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조차도 몰라요. 손혜원이가. 그러니까 저를 잘못 알았어요. 손혜원이가. 그래서 지금도 제가 뭐 자주 그런 게 있지만 저는 정말 보통 사람이에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보통 사람이고 금전적으로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너무 큰 포부를 갖고 있었고 돈 같은 거 뭐 몇십억 같은 거 버는 거는 제 머리면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도 벌었고 그런데 이 끝에 와서 정말 전원주택 하나 지고 개나 몇 마리 키우면서 아이들하고 또 뭐 제 처하고 같이 편안하게 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나이에 지금 제가 이런 고생을 할지는 몰랐죠.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게 참 우습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얘는 용서를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제 인맥과 뭐 사람들 도움을 받고 아는 사람한테 더 동원해 갖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옛날 생각을 짜내기 시작했고 손혜원이의 뒤를 제가 뒤지기 시작했어요.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손혜원이의 그 숨겨진 회사를 찾고 실제로 숨겨진 비리를 찾는 거를 내가 딱 계획을 잡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SBS 기자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다기보다는 뭐 내용을 모르니까 SBS 기자가 저희 집에 와서 저를 만났던가, 그러니까 운이 나빴던 거죠. 저를 만났다거나 저한테 전화를 해서 손혜원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고 한다는 얘기를 했으면 손혜원이는 벌써 잡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손혜원이의 비리에 관한 게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이제 덮여있지만 나중에 이제 밝혀지겠지만 손혜원이가 하고 있는 서울역점 신촌점에 그 가게가 하는 매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저랑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단편적인 얘기들을 들은 게 뭐냐면 저랑 살던 여자가 집에 들어오면 근 6개월, 7개월 정도를 5월 달에 거기서 이제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들어오면 손혜원이 욕을 하고 회사에 있었던 일, 잘못된 일, 뭐 좋은 일, 뭐 손님들 얘기 이런 거를 저랑 얘기하는 걸 좋아했으니까 맥주 한 잔씩 놓고 둘이 막 깔깔대면서 얘기도 하고 또 둘이 같이 손혜원이 18년, 18년 얘기도 하고 진짜 그랬어요. 그랬는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글로 내려가 있으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판단이 같이 살던 나보다 돈을 선택한 거니까 뭐 자기의 선택이니까 지금은 이제 뭐 완전히 끝난 거죠. 뭐 그 여자가 혹시 뭐 돌아오면 나보다 받아줄 거냐? 여러분들은 제 성격을 몰라서 그래요. 저는 정말 돌아서면 끝이에요. 돌아서면 끝인데 뭐 그 여자도 그럴 생각은 없겠죠. 물론 뭐 서로도 관심이 없이 사는 거니까. 그랬는데 SBS 기자가 하루만 늦게 왔어도 이제 저는 서울역하고 신촌점에 그 납품하는 여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다 세금 들어가게 돼 있는데 납품하는 여자들이 들어오면 그날 따라 다 매출 전표를 쓴단 말이에요. 물건이 들어오고 나간 거는 뭐 지금도 알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사건은 카드도 쓰고 뭐 했으니까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알 필요 없지. 사간 사람들은 일반인이니까. 근데 누가 납품을 했는지 이런 거를 건건마다 다 모자 만드는 사람, 여자도 소품이에요. 모자 만드는 사람, 뭐 목도리 만드는 사람, 이런 간단한 옷 만드는 사람, 이게 다 납품업자가 들어오거든. 그러면 얼마나 없겠어요. 그거를 그 납품하는 업자를 들어오면 동그라미 하나를 더 쳐서 파는 거예요. 10배. 그리고 거기에 손혜원이 밑에 30년 있으면서 지금 손혜원이의 개 노릇을 하고 있는 여자애가 하나 있어요. 걔가 20몇 살 때부터 저는 봐왔죠. 걔도 저를 알죠. 근데 걔가 크로스포인트 있는 거기 회사에 문 앞에서 손님 접대하는 어서오세요 요거 하는 여자였는데 지금 이사가 돼 있는 거예요. 뭐 30년 갖고 됐으니까. 근데 그 여자가 이 매장도 2개를 다 관리하는데 거기에 전표가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의 반 정도는 선생이라고 하는 소위 자기들끼리 뭐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고 나머지 반은 얘가 새벽 시장을 봐갖고 동대문 남대문 가갖고 그 동대문 남대문 물건을 사다가
10배 동그라미를 더 붙잡고 10배 파는 거야 손님한테. 그러니까 도둑놈들이야 정말.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 다른 살던지 제가 다 매일 얘기했으니까 알 수밖에 없죠 제가. 다 알죠 제가. 근데 제가 무슨 얘기가 냐면 그 납품업자들이 손혜원이한테 그 가게에 왔을 때 건건이 매수전표를 쓰는데 그걸 쓰면 거기에 그 선생들 이름이 써 있었단 말이야. 저도 몇 번 봤어요. 이름이 있었단 말이야. 그거를 제가 하루 전에만 갔어도 아무 일 아닌 척하고 그 전표를 제가 빼낼 수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너무 아까워요. 아유, 제 얘기만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없으시죠? 육칼님 안녕하세요. 이게 제가 얘기하다가 이걸 못 보고 지금 저희가 컴퓨터가 없어서 그러니까 좀 보면 이해는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게. 아무튼 뭐 그래갖고 이제 조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위에 크로스포인트 남산에 있는 회사에서도 아는 놈이 있고 이 가게에서도 아는 놈이 있고 그래요. 아는 사람 여자들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저한테 연락을 해주고 내용을 얘기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거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의 손혜원이에 관한 거를 정말 노력을 하려고 제가 최면까지 받으려고 했다니까요. 옛날 거 기억하려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손혜원이 부동산을 조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손혜원이가 그동안에 언론에 대고 얼마나 웃기는 소리를 하는지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쉽게 얘기할까요? 왜 목포에 있는 부동산을 갑자기 구매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이 옛날에 어렸을 때 적산가옥 살아갖고 적산가옥이 눈에 들어와서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손혜원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인가 배구를 했어요. 그때는 미술하고 관계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팔 양쪽이 여기가 시꺼멓게 멍이 들어올 때가 많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시켜갖고. 근데 그나마도 키도 별로 안 크니까 그나마도 뭐 적성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럼 공부도 못했으니까 아니면 제가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뭐 강금실 씨 뭐 이런 사람들처럼 공부해서 갔겠죠. 다른 학교를 대학을. 근데 공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미술을 가르친 거예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예전에는 손혜원이가 미술을 늦게 했고 갑자기 벼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집에서 어떻게 했냐면 학원을 보내고 끝나면 대학 교수한테 개인 교습을 받고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 돈이에요. 그리고 걔가 그럴 때 제가 중학교였어요. 저희 집이 적산가옥을 샀다고요? 이런 미친 소리 개소리예요 개소리. 저희 집이 마당도 넓고 연못도 있었고 개 진돗개 키우고 있었고 저 사립초등학교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사립초등학교. 근데 저희 집이 적산가옥을 샀다는 거예요. 아 이런 년이 어딨어요. 그래서 그런 거짓말이 나올 때마다 옛날 생각을 해서 제가 일일이 다 반박을 하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목포를 조사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목포에서 제가 기자들 조사했을 때 처음에 저도 한 15개를 조사했어요. 근데 언론에 7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조사한 게 15채인데 그 다음에 내가 더해서 한 20채를 조사하니까 12채, 11채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항상 저보다도 느렸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신문사에서 등기부등본을 현재 가서 띈 것들이 보통 보면 어떤 회사는 100장, 어떤 회사는 200장 이렇게 떴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750장인가 떴어요. 그 서류를. 그리고 거기를 쫙 놓고 제가 구별을 해나갔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제 아들인 손장훈이 내 조카인 손소영이 이런 애는 손혜원이하고 손씨하고 이름이 맞아 떨어지니까 걔네가 예측을 하고 달려붙지만 나머지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제가 다 찾아낸 거예요 사실. SBS 기자도 물론 뭐 찾아내갖고 했지만 하다못해 매형 정건의 이름도 신문기자들이 몰랐었어요 처음에. 저는 알잖아요. 그래서 이 조사는 그때 기자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조사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사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돈이 막 떨어지고 제가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제 아들은 군대 가갖고 3일 있다가 제대를 했고 그래갖고 그때는 이제 기자들이 한 두세 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얼굴을 제가 페렌마이크의 그 정규재 씨 방송에 나가서 얼굴을 밝힌다면은 신문사에서 인터뷰하자 그러면 제가 조중동을 다 했어요. 인터뷰를. 근데 이렇게 큰 사건인데도 지금 여러분들이 우익방송이라고 하는 그런 뭐 TV조선, 채널A 이런 데는 관심도 없었어요. 이거. 근데 난 지금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방송국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비리 조사가 터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저를 단 한 번도 안 부르더라고요. 뭐 SBS도 그건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변증만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손혜원이가 자기의 그 부동산 비리를 제보한 사람을 찾으려고 정말 혈안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태영건설의 뭐 하청업체다. 그 목포에 있는 건설회사가 거기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회사가 뭐 근데 사실은 아니었잖아요. 그 회사가 했다. 또 그 조선내와 그쪽에서 했다. 또 내가 했다. 막 저는 얘기했잖아요. 저는 앉아서 그냥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금도 누가 했는지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얘기가 좀 들어왔는데 뭐 제가 그걸 뭐 밝힐 리는 없는 거죠. 근데 전혀 엉뚱한 데서 이게 터진 거예요. 손혜원이는. 왜냐하면 목포 사람이 했는데 목포 사람이 지금도 그 창성장 주위 정도에 있는 사람들만 손혜원이를 옹호하지 거기를 벗어난 사람들은 손혜원을 다 미워하거든요. 그리고 집값도 제가 정말 팩트를 말씀드리면 거기서 한 200~300m만 벗어난 곳은 전혀 변동이 없어요. 예전하고. 그 창성장에 있는 그 문화의 거리 만든 거기만 집값이 집중적으로 뛴 거예요. 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유명도 해졌었고 어떤 식으로든지 거기 변화가 있을 거니까 그 상태로 문화의 거리로 정말 돈을 집어넣어서 이 미친 정부에서 그걸 만들지 아니면 손혜원이의 부정이 다 까발려져서 거기를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가 들어설지 아무 데도 거긴 개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목포 MBC에서 지금 거기 조사해 보니까는 뭐 20% 30% 올랐다고 나왔는데 목포 MBC 같은 그런 새끼들은 방송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아마 목포를 서울에 있는 사람 치고 목포를 저보다 많이 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갈 때마다 제가 물어본 거야. 근데 제가 여러분들 저희 식구잖아. 제가 과장도 안 하고 전혀 정말 추가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말씀드리는데 그 들어가는 초입과 나오는 데는 4배 정도 올랐어요. 기본. 그 골목에. 가운데 있으면서 조그만 집들이 있어요. 그런 게 한 2배. 또 가운데 있으면서 좀 큰 것들 이런 게 3배. 소형인의 가게요? 그거 지금 최소한 3배 이상 올랐어요. 저번에 제가 그 로타리에 작은 로타리에 있고 그 관광 안내소 있고 그런 건너편 로타리에 있는 커피숍에 다방이지. 다방에 가서 거기 목포 여자 주인하고 제가 인터뷰하는 거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야. 그때 그 여자가 얘기한 거, 그 여자가 그 건물 주인이 아니에요. 새로 하는 거야. 근데 그때 그 방송이 나왔나? 아니면 끝나고 나서 나올 때 내가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더 이상 자기가 그 다방을 운영을 못 한대요. 계약이 끝나면. 왜냐면 그 주인이 2배로 올려달는데 임대료를. 여러분들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앞을 내다보고 있는 거야. 언젠가 아니라 불과 얼마 후에 몇 개월 아니면 1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야. 왜냐? 지금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봐서 알지만 우리가 본 게 고양이밖에 없어요. 사람 있던가요? 그냥 전혀 없었잖아요. 사람이. 그럼요. 손혜원이가 지금 저한테 인터뷰에 나와서 아니면 자기네 그 좌파 언론에 나와갖고 저를 공격을 못하는 이유가 걔는 여태까지 단 한마디도 자기 비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 게 없어요. 딴 말만 했지. 팩트를 물어보면 기자회견할 때도 조선일보 기자하고 SBS 기자가 그 돈 11억 받은 거에 7억 1천만 원
애전출, 뭐 용처, 남은 돈의 용처, 뭐 이런 걸 물어봐도 그런 거는 얘기 안 못하잖아요. 그냥 넘겨버리잖아. 한마디도 제가 얘기한 거를 단 한마디도 반론을 제기하고 증거를 댄 적이 있나요?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의도적으로 저를 피하고 딴 얘기만 하잖아요. 지금 계속. 그 민주라는 아이가 얘기해도 손혜원이 비리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저 공격만 하잖아. 뭘 그렇게 공격할 게 많은지. 그러니까 언젠간 아무 데서나 나랑 손혜원이랑 만나겠죠. 이런 소리 가지고. 그럼 그때 여러분들 볼만할 거예요. 손혜원이는 전혀 증거 제시를 못하고 반박을 못하잖아 지금.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 보잖아. 손혜원이가 자기는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음악에 나오잖아요 여기. 저는 돈을 증식할 생각이 없어요 이러잖아. 이런 대단한 년이 어딨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 자기는 그 전에 부동산을 해서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부동산을 해본 적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내가 조사에서 나오니까 부동산에서 돈 번 거 벌 생각도 없었고 한 적도 없다고 그러느니, 그런 게 나오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뭐예요? 이렇게 변명을 하잖아.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미국에 있는 셰필드 콘도 하나에 10억이 넘는 거를 2개를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 그랬더니 변명이라고 나온 게 뭐냐면 자기의 뉴욕 지사가 있는데 그 뉴욕 지사의 종업원들을, 직원들을 재우기 위한 숙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셰필드 콘도 지금 저한테 사진도 있고 다 있는데 혹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나중에 이제 사진 올려드릴게요. 셰필드 콘도는 뉴욕 맨하탄에 있는 건데 맨하탄에 있으면서 최고급 콘도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성함까지 밝혀서 미안하지만 송혜교 씨, 또 전 누구야, 뭐 그런 특 A급 여자 배우들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갖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최고급 콘도고, 그게 몇 층 되냐면 한 6, 70층 되려나요? 높아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야. 그런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이 넘는 그런 콘도를 종업원 숙소로 쓴다고요? 그리고 종업원 숙소로 썼으면 지금도 있는데 그거를 지금도 갖고 있어야지. 그러면 그걸 왜 팔았나요? 차익을 남기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전에 부동산을 투기를 해서 돈을 번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부동산에 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부동산이라는 거는 해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느니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남산에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 현장에서. 그거보다 큰 집입니다. 그때 101호가 잠겨 있어서 그 5층으로 간 거잖아요. 그거보다 그때 그것도 좋았잖아, 작은 것도. 그죠? 근데 그거보다 큰 게 거기 4개를 동시에 샀어요. 그리고 지금 파악된 게 하나는 완전히 101호는 이제 경비한테도 확인했고 손혜원이 이름으로도 확인한 거예요, 그게. 그렇죠. 확인했어요. 그거 하나 남아있고, 하나는 그 안에 있는데 못 찾았어요, 제가. 다른 이름 되니까, 분명히. 2개는. 그리고 하나는 손혜원이 제일 큰 오빠인 손국이라는 사람, 제 큰형이죠. 그 저번에 며칠 전에 손혜원 유튜브 손혜원 TV에 나와가지고 머리 훌쩍 까져가지고 헛소리 하던 그 사람이에요. 그 큰오빠 이름으로 징역을 해서 바로 팔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돈을 팔았는데 그거를 큰형이라는 인간이 갖다 쓰고, 그래서 뭐 소년이랑 싸웠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웃기는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거 뉴욕고 2개 나왔죠. 남산께요. 몇 년 전이냐면 산 게, 남산께 여기 지금 서류가 있는데 한 15년 돼요. 15년. 그럼 여러분, 그 전부터 부동산을 안 해왔다는 년이 남산에 그 재개발 콘도를, 그리고 여러분 너무 웃기는 거 알아요? 그 아파트가, 이 년이 정말 나쁜 년인 게 뭐냐면 그 아파트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신 그 아파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허름한 아파트가 있었어.
재개발이야, 재개발. 그러니까 재개발할 거를 싸게 사서 재개발되는 정보를 알고 그걸 허려갖고 지금 한번 여러분들 저번에 보니까 새 거잖아. 그 재개발돼 갖고 재건축을 한 거야, 그게. 라고 지금 그게 얼마였지? 딴 사람이 판 게 있는데 얼마였더라? 16억이고 하나가 16억, 하나가 17억 5천. 근데 소년이가 얼마에 그걸 샀냐면 8억에 샀어요. 8억에. 더블 이상을 남긴 거죠. 아, 인연은 죽어야 돼, 이거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지금 이런 방구 변명을 안 해요, 남사는. 그러니까 손혜원이는 부동산을 하나 사고 나서 금방도 안 해요. 자기 돈으로 산 거야, 돈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 지나면 대출을 일으켜. 그래서 그 대출 일으켜서 자기 있는 돈하고 또 딴 거를 사. 거기서 대출 일으켜. 또 딴 거 사. 그러다 보면 뒤에 게 좀 올랐어. 그럼 이거를 팔어. 앞에 거 사. 이게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꾼들의 수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손혜원이는 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 모든 거를. 그러고 나서 조사를 계속 해보니까는 이 언론들이 밝혀낸 게 정확하게 밝혀낸 게 24개고 제가 그 추가로 더 밝혀낸 게 7개를 밝혀내서 31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저 지금 경찰서에 고소된 거 모르시죠? 지금 2건이 고소됐어요. 한 건은 내용을 뭔지 몰라. 근데 그 한 건이 뭐냐면 제가 31건을 밝히는데 그 이름까지 다 밝히면서 이거는 손혜원이하고 무슨 관계고 손혜원이의 차명이고 막 하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저를 중랑경찰서에 고소를 했나 봐요, 아마. 그래서 이제 제가 갈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제 전화번호가 바뀌었으니까 지금 연락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시간을 뺏길까봐 지금 간 거예요. 통장 까보면 알죠. 간단해요. 이 차명을 준 사람들에 대한 거는 그 본인의 통장을 까면 100%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몇 억대고 하는 돈을 집에다가 현찰로 500원짜리를 갖고 있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그 본인도 만나갖고 제가 얘기를 한번 해봐야죠. 근데 거기 그렇죠. 그 다음에 정릉집도 하나 있었어요. 뉴욕 2개. 남산에 4개. 남산에 4개는 그냥 차명이고 자기 그 남편 이름으로 제 매형이죠. 산 거 4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자기 집은 자기 손혜원이 이름으로 된 집과 정건혜로 이름으로 된 집이 또 있어요, 따로. 그 별개로 투기 목적으로 4개를 산 거라고요. 거기다가 마포에 지금 2개가 나왔어요. 합정동에. 이런데도 얘는 아니라는 거야. 거기다가 제가 뭘 되겠냐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 자기는 있으면서 뉴욕의 콘도를 2개를 이제 투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돈이 앞에 거 하나는 은행에서 40몇만 불을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고 37만 불인가 31만 불은 돈이 비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31만 불이면 지금으로 계산해도 한 3억 3천, 3억 2천 정도가 되는데 그때 과연 그 돈을 서울에서 가져갔냐? 은행에 돈이 없으니까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때 그 심부름을 한 게 사실은 제 딸이에요. 제 딸이 지금 뭐 연예인 하고 있는 애가 있는데 뭐 걔는 뭐 근데 그때 지금은 이제 손혜원이하고 또 손혜원이 인간이라는 이 인간의 성격은 사람들이 다 질려해요. 좀 있다 보면 모든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 하다못해 지 마음에 들으면 술 한잔 처먹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밤에 가면 지가 하면 남편하고 둘밖에 없고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심심하잖아. 그러면 전화 걸어갖고 야 너 집에 와 이지를 한다니까. 그럼 그게 12시고 1시고 가야 돼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진료하니까 지금은 또 등을 서로 돌렸다고 하는데 그 사이는 용돈도 받고 뭐 이러니까 심부름을 했나 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손혜원이가 회사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뉴욕 법인을 갖고 있어요. 크로스포인트에 뉴욕 법인이 있다고요, 지사가.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거를 비자금의 창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비자금의 창구일 거고 거기서 돈이 아파트를 사는데 필요한 3, 4억 정도 나중에는 10억이 넘는 돈 이런 게 다 거기서 매매가 된 거라고 보죠. 저한테 계약서고 계약서 다 있고 손혜원이 이름 사인한 거 다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밝히기 시작했는데 지금 목포에는 50건, 최하 50건이 31개가 나왔으니까 50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통영에,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요. 신문기자나 제가 부동산을 밝히면 인연은 부인하다가 한마디 말하고 있다가 우리가 찾아내면 그거까지만 설명을 해요. 변명이죠. 아, 그거는 뭐고 그거는 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통영에 한 300평 되는 거 하나, 다른 한 200평 되는 거 하나, 두 개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하나를 인정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걸 조사해 보니까 지금 목포에 있는 땅 중에서 제일 큰 거 뭐 17필지인가 뭐 그거를 박물관을 하려고 했다고 이 사건 난 다음에, 그 전에는 이런 방구도 없었고, 아 그거요? 아 그거 박물관 하려고 산 거예요, 이렇게 나왔잖아. 처음에 신문기자들이 7채를 밝혔어요, SBS에서. 그러면 7채를 밝혔을 때 이 사람이, 아유 아미스님 고맙습니다. 밝혔을 때, 아 7채가 아니라 내가 박물관을 하려고 17개를 산 거다라고 했었어야 맞죠.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7채 할 때. 더 니들이 밝힐 수 있을까? 이러고. 근데 그게 나중에 다 밝혀지니까, 아 그거 박물관 하려고 하는 거야, 샀어, 이래버린 거야.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수법을 그로부터 1년 전에 통영에서 하려고 하는 거야. 통영에서 박물관을 진다고 땅을 산 거예요. 금싸라기 땅을. 그건 박물관 쓰는 땅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한 100m도 안 되는 곳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의 자개장을 만드는 그런 업자 한 명을, 살고 있는 집을 문화재로 만들어 놓고, 뭐 들은 분도 있지만 안 들은 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이 문화재 비리에 대해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개장을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는 돈 몇백만 원 주고 자기는 몇 억씩에 외국에 파는 이런 개 같은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되니까 이 사람을 좀 유명하게 만들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을 지금 나전철기 장인으로까지 만들어놨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손혜원이 집을 다 찍고, 손혜원이가 말도 안 되는 걸로 장인을 만들고 그 쓰레기 같은 집을 문화재로 만든 거를 제가 다 찍으러 가는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하고, 두 개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거 발견하고, 여수에도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수는 아직까지 정확한 제보가 이 주소를 못 찾을 것 같아서 지금 아직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간 김에 여기서 왕복이 9시간 10시간 걸리는 거래요, 거기가. 뭐 가야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거기 들렸다가 지금 양산, 저기 단톡방에는 벌써 양산 집이 올라와 있는데, 이 문 대통령이 손혜원이가 양산 집에 사는데 돈을 댔다고 하는 이런 제보가 지금 들어온단 말이에요. 뭐 통장을 안 까니까 우리 깔 수가 없잖아. 물증이 없지만 그 중간에서 얘기한 사람들이, 업자들이 있어요. 그거를 경매에 낙찰을 받아서 넘겼다는. 근데 거기서 손혜원이가 내려오는 거를 봤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어갖고 저희가 이제 그거 조사하고, 문재인이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거기 땅을 하나 사가지고 집을 하나 사갖고 그 주변에 한 10필지 가까이 되는 그런 땅을 다 사갖고 지금 아방궁을 만들고 뭐 놀이동산 저리 가라예요. 막 집도 뭐 그런 걸 만든 거를 제가 다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거를 걔네들이 촬영을 하게 해줄까? 근데 뭐 포장하고 위장하고 와야죠. 아, 문 대통령 각하의 집을 홍보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가면 제가 틀림없이 여러분들한테, 목포는 뭐 통영은 당연히 보여드리죠. 제가 솔직히 그래서 지난번에 갔을 때, 지난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 있을 때 통영하고 이게 딴 곳이잖아요. 근데 통영에서 만약에 그 한국당이 지고 있으면 제가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래갖고 손혜원이 비리 얘기하면서 하면, 아 저도 그게 좀 약간 좀 아쉽긴 아쉬워요. 그럼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아 육기님 고맙습니다. 육기님 고맙습니다.
아, 이거 이또이래라고 있나요? 하여튼 육기님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아, 근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거의 끝날 시간 됐는데, 그래서 이 부동산을 관계되는 게 끝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쉬워요. 저희가 컴퓨터만 앞에 있으면 거기에 이 화면을 올려서 여러분들 설명드리면 다 가까운데, 아마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컴퓨터를 하나 빌려 오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실감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정도면 여기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 처음에 찍힌 거랑 지금 방향이 틀려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이게 지금 벽인데 여기다가 제가 요 크기에 맞게끔 그 백판을 하나 시켰어요. 그래서 그 백판이 오면 하다못해 서류 같은 거 확대를 해서라도 여기다 붙이면서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